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견조하게 움직였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은 매굴 못 추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대한 부담감에 더해서 나스닥 지수의 부진이 우리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권거래세를 손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저희 방송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토랜드 광명에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끊임없이 변화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울산과 미국까지 이어질 전동화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올해 2분기에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고 또 소형 전기차 EV3를 생산해서 국내외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후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또 기아 오토랜드 화성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울산전기차 전용 공장을 또 순차적으로 가동해서 2030년에는 전기차 글로벌 톱3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동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선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꾸준한 변화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고 경쟁자들은 달리고 있다며 한결같고 또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지속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통 없이는 결코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며 회사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으로는 어떤 걸 제안을 했을까요? 네,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최고의 품질에서 오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 또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보안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인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고 또 소형 원자로와 클린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자원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채권단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쯤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네, 채권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또 태영건설의 존속 능력 평가, PF 사업장 관리 기준 수립 등 오는 11일에 예정된 제1차 채권자 협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3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400여 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이 어떤 자구 계획을 내놓을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놓을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구안 자체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관계자가 어느 정도 자구책을 조금 일부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태양건설의 자구안으로는 에코비트와 블루원 등 매각 방안과 또 대주주 사재 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윤세용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재를 출연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태양건설이 SBS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채권단 설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SBS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 이제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은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만큼 워크아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와 비교해 3.6% 인상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도 작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6% 인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신년회 소식부터 각종 공적연금의 인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 일제히 조정받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현재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ASML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여파로 인해 반도체 섹터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세로 인해 대형주들이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2% 넘게 빠지면서 2,61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2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 보여주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9,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 강세 보였는데요. 이 같은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현재 86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더 적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의 수급 살펴보면요. 네, 개인은 3,58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매수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1,300억 원 가까이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2,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곳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유일하게 한 명대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정밀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실증적인 수치에 기반해 원인을 찾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저출산 엔젤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육아 가구 전문 업체인 꿈비 현재 6%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모나리자 역시나 12% 넘게 강세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투자자들이 국제 유가와 수주의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조선주들의 주가가 장중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수요 급락 우려로 1% 넘게 빠지면서 WTI 기준 배럴당 70달러 중반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또 게다가 지난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는 2022년보다 37%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선주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삼성중공업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나 4.17%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선도업체인 비아디가 해외 시장 확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올해 전기차 부문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비아디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셀로메드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테슬라였는데 지난 4분기에는 비아디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절대적인 수치만 따지면 테슬라가 결코 안 좋은 성적을 낸 건 아니에요. 네. 4분기 인도 판매량을 보게 되면 48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고 작년 연간 인도량을 봤을 때도 181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재작년에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량이 180만 대를 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결코 안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상대적인 측면에서 비아디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을 바탕으로 유럽 쪽이라든지 좀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4월 인도량 같은 경우 테슬라를 제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4분기에는 48만 대를 인도했다면 BYD 같은 경우는 52만 대로 테슬라를 제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좀 계절적인 요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면 11월, 12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좀 저가 할인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판매량을 굉장히 크게 밀어 넣었어요. 네. 관련했을 때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성장 속도가 테슬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 자체로만 따지면 연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38%가 증가하긴 했지만 비아디는 2배 넘게 성장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1위의 자리를 조금 위협을 하는, 물론 저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의 공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좀 계속 관련했을 때 판매량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을 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적표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비아디의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셀로메드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한 22%대까지 상승분을 살짝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셀로메드라는 기업은 원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었다가 2022년 하반기쯤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사실 그때는 시장의 반응이 좀 냉담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사업도 좀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했을 때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지금 좀 차익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테마는 테마성으로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았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 섹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테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셀로메드 같은 경우 이슈를 안고 장초반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저출산이라든지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거죠. 물론 셀로메드가 비아디와 관련했을 때 협력 관계에 있고 좀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좀 흐름이 있긴 하지만 바이오 시밀리 쪽에서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슈는 이슈일 뿐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지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굳이 셀로메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비아디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른 쪽으로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셀루메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지금 비아디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GS 글로벌과 폴라리스 세원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규 접근도 지금 괜찮을까요? 저는 좀 하시려면은 네. 테마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대장주에 한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 비아디 관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아니라 셀로메드만 강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움직이고 있는 게 GS 글로벌 쪽에서 좀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면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 뜻은 지금 수급 쏠림에 의해서도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여전히 단순 테마 같은 경우는 1등주 혹은 2등주에 한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관련 이슈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이 될까를 봤을 때 지속성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되도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셀로메드에 한해서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GS 글로벌도 있고 폴라리스 세원도 있긴 한데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관련주를 엮이고 있긴 하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음봉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뜻으로 봤을 때 관련했을 때는 이슈의 지속성이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좋지 않다.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어보면 지금 좀 추세가 아래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섹터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위치가 낮기는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Q단에서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을 선별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뭐 대표적으로 셀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지금 당장 접근할 정도로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냐? 저는 또 물론 중장기로 봤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뭐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까지는 아니에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0% 정도 차지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성장률로만 따지면 전년 대비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내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유럽 쪽은 좀 역성장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 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24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IRA 보조금을 즉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가장 크게 걸리고 있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네. 물론 뭐 조지아주라든지 관련 지역들이 공화당 텃밭이긴 합니다. 관련했을 때 IRA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수혜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긴 않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센티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 점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단기 테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게 대장주에 한해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묵직한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볼 때도 분할 매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 당장의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RD 관련주 보실 때는 대장주격인 종목 위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2차 전지 전반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뭐 사보셔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아이폰, 애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수요 부진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 아이폰 부품 업체들의 주가 전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영국의 투자은행은 애플의 투자 증급을 비중 축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은 추가로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관련 종목군들이 좀 안 좋은 게 네. 애플 주가는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애플 관련 종목군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좋은 뉴스에는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은데 나쁜 뉴스에는 또 연동이 돼가지고 슬프네요. 네, 굉장히 슬픕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나왔다는 점, 지금 주가의 위치 라인이 바닥권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 관련 종목군인 만큼 애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선 애플 쪽에서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는 점. 물론 애플에 대한 의견이 좀 바클레이스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 그 이유에 대한 주요 내용이 아이폰 15가 판매가 부진했고 아이폰 16도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뜻이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업데이트가 잘 나와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씩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생겨서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 스마트폰들은 좀 디자인도 비슷하고 네. 좀 뭐 내가 사용하는 것들도 비슷하고 딱히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애플이 1위 자리인데 이 애플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애플이 그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관련했을 때 애플이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저는 AI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AI 관련했을 때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이폰에 AI를 도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팔리는지 여부. 저는 이것도 삼성전자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CES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갸우스를 탑재한 갤럭시 S24가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 혹은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애플도 지금 아이폰 15가 좀 생각보다 부진한 판매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하면은 얼마나 더 팔릴지에 대한 관점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관련했을 때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 애플은 추가적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쪽은 AI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기기 쪽이라든지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고 그 전까지는 애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의 관심을 덜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호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니 오히려 악재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BH에 대해서는 우리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7%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패드용 OLED FPCB 납품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오늘 하락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괜찮지는 않을까요? 물론 BH라는 기업이 뭐 OLED FPCB 제조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꽉 찬 음봉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 라인대도 좀 부신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중장기 접근으로 봤을 때 저가의 매수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OLED 아이패드에 OLED가 채택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전장용 같은 경우도 FPCB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애플 관련주로 많이 엮이고 있는 만큼 애플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에 관한 이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비아디와도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좀 애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아이패드 OLED가 채택되면서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하지만 애플 관련주로 엮이지 않은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해요. 막 한 11월 달부터 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저점 대비 70%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형 OLED 증착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OLED 쪽에서의 전방 산업이 성장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벤트로만 따지면 엑셀이라든지 VR 기기가 올해부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애플 쪽이라든지 삼성 쪽에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를 3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삼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었지만 상반기로 앞당겨졌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셀 V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쪽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OLED 쪽에서의 성장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애플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OLED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쪽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조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 BOE 같은 경우도 11조 원 투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물론 주주들의 입장에선 좋지는 않지만 유상증자 진행해서 유동성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OLED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장비 쪽에서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OLED 쪽에서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될수록 새로운 장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는 애플이 캐논 도키의 증착기만을 고집을 했는데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도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애플이라든지 혹은 OLED 시장의 성장성 모멘텀을 보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27,700원 사이에서 29,5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4,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물론 목표가가 조금 짧을 수는 있긴 하지만 34,000원 윗 라인대로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4,000원대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산 넘어 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건설주의 리스크가 전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를 살펴본다면 지속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 여기에 태형건설 사태까지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주가 험난한 신년 맞이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난달 28일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형건설의 경우 이렇게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오늘 채권단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태형건설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형건설은 2022년 말부터 또 부도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태의 쟁점부터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입니다. 태형건설은 뭐 아시다시피 SBS의 대주주고요. 이게 1980년대 말에 그 당시에 1기 신도시 때 이제 시작한 게 태형건설입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아시듯이 첫 민간 방수사건까지 따내면서 태형건설이 발판을 삼았는데 원래 태형건설의 위기는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나왔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채권 채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부동산 PF 부실 급속도로 커졌는데 2020년 10월 달에 이때쯤에 정권사에서 퍼진 그 건설사 부도 리스크라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네. 이때 이미
태형건설이 20위권 내에서 자금 사정이 제일 안 좋다라는 말이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만 해도 태형건설이 PF 그 채무 잔액이 2조 3천억이었는데 네. 이게 1년 사이에 3조 2천억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PF발 그 우발 채무 우려가 커지니까 올 초부터 사실은 태형건설이 이 자금을 계속 마련을 하긴 했었어요. 먼저 1월 달에 보면 모기업 TI홀딩스로부터 4천억 장기자금 마련했고, 그리고 3월 달에 한투에게 2,800억 마련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본사 4억을 담보로 1,900억 마련하면서 1조 정도 마련했는데, 결국에는 지난달에 400억 돌아오는 자금을 막지 못하더니 28일 워크아웃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TI홀딩스 물류를 담당했던 태형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 네. 팔았거든요. 2,400억에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대금을 모두 워크아웃에 쓰는 자구안으로 마련하지 않고 우선 500억을 빼서 그 TI홀딩스, 그러니까 태형건설의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의 자금을 먼저 감정으로 갚아서 오늘 좀 이따 열리는 3시에 채권단 회의에서 네. 모럴 해저드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3시 회의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 3시 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태형건설의 쇼크가 사실 다른 건설사에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취약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건설사별로 유동성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태형건설 리스크가 PF발 구조조정의 시네톤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일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네. PF,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음이라 그러죠. 요게 2조 1,600억, 그리고 신용등급 A2가 3,400억에 그쳤습니다. 요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한 달 전인 11월 넷째 주에만 해도 A1이 6조 1,600억이었고 A2가 6,500억이었으니까 그때가 거래량을 비교하면 A1은 65%가 줄었고, 네. 그리고 A2는 47%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6조 1,600억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2조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PF가 채권에 들어오면 이걸 보통 그 다시 연장을 시켜서 계속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장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PF 채무가 돌아오면 이제는 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기가 보통 PF ABCP, 그러니까 PF발 그 유동자산을 PF ABCP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만기가 3개월 되게 짧습니다. 네. 요 짧은데 실제 올해 갚아야 되는 요 그 어음이 20조인데 이 중에 16조 7천억이 1분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형건설이 PF에 터졌으니까 네. 1분기에 돌아오는 16조 7천억이 과연 이걸 오버롤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지금 핫한 네. 이슈고요. 금리도 높아가는 데다가 돈이 돌지 않아서 오늘 채권단 회의를 보고 채권단들이 향후에 돌아오는 PF ABCP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네. 굉장히 관심되는 대목입니다. PF ABCP가 만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형건설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접근을 고려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27%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 LG카드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신규 매수에 나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신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안 해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넌센스죠, 네. 한마디로. 두 가지가 지금 자본시장의 그 시장 심리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그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총선 직전에 그 도급 순위 20위권, 그러니까 16위니까 20위권 내에 있는 태형건설을 나라에서 막이 놔둘까라는 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분명히 살린다. 대마불사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 반값 떨어졌으니 지금 사두면 네. 이거는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태형건설이 부도에서 벗어날 위험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그 채권 거래량도 보면 지금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같은 심리인 거죠. 방금 LG카드 말씀하셨는데 LG카드 네. 사태를 그때를 되돌아보면 LG카드 때가 바로 채권이었어요. 네. 채권이었는데 LG카드 관리가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LG카드 전환사채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당시 채권을 사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큰 이제 차익을 남겼는데 지금 태형건설도 LG카드와 같이 결국에는 이거 누군가 사가실 거고 부도가 아니면 누군가 사갈 건데 살릴 건데 그러면 채권에서 수익을 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 개가 지금 다 동시에 뜨고 있는데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LG카드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이게 기업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채권 수익이 난 것이거든요. 네. 지금 태형건설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오후에 있을 채권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채권단들이 현재 태형건설 자체도 현재 보면 과연 정부에서 우리를 문제에 놔둘까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갚아야 될 돈 중에 500억을 빼서 TY홀딩스 먼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과연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볼 것 같은데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좀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3시에 있을 채권단 회의에 네. 따라서 주가와 채권의 어떤 회수율이 움직일 텐데 네. 좀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이 태형건설 사태가 어떻게 좀 흘러가야지 바람직하게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모럴 해저드에서 좀 그 태형건설이 벗어나려면 네. 그리고 채권단이 좀 구제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그 채무 보증 중에 네. 외담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우선 그 짓기 위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네. 그 이거에 대한 외상 자금이 한 1,500억 이상 남아 있는데 2,4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지금 돌아온 게 한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것도 갚지 않고 있다. 그거라도 갚으면서 어떤 경제가 그 하청업체 경제가 돌아가게 해줘야 네. 사실은 채권단에서도 이게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뭔가 자구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의지를 보고 채권단이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할 건데 지금 둘 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단이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현재 그 태형건설은 PF 보증 선고만 122곳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 규모가 9조예요. 거기에다가 서울 마곡지구 업무실 같은 경우는 CP4 사업인데 요것만 해도 보증 규모가 1조 6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에 뭐 광역역세권부터 구로시직산업센터까지 굉장히 많은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태형건설 관리 익스포즈만 4조 6천억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채권단이 어떤 의지, 태형건설 의지를 보고 네. 자구책을 마련해 줄지에 대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도거든요. 그래서 좀 태형건설이 좀 적극적으로 자구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형건설이 자구책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보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건설 경기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해외 시장 눈을 돌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수주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해소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국내 경기 되게 안 좋죠. 네. 예, 지금 어제 2일날 그 한국건설사업연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3% 감소입니다. 17.3%면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19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매출 190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건설사가 건설 원재료나 모든 게 다 오른 상태에서 네. 건설 경기는 국내 경기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 해외 시장의 작년까지 4년 연속 수주액이 그나마 300억 달러입니다. 30조 정도 되니까 네. 그럼 이게 숨통을 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그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LG나 S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생산 공장 증설에 일단 좀 숨통을 트일 것 같고요. 요국에서 지금 보면 미국 텍사스 공장이 있죠. SK 배터리 미국 공장이 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인디 공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우선 들어가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그나마 숨통이 튈 것 같고 또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제 호재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인데 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그 신수도 건설인데 요거는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작년 연초부터 계속 호재거리로 나왔지만 아주 구체적인 실행이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 쪽만 조금 호재가 있을 뿐이지 건설사들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서 요거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에 좀 언급을 해주신 네옴시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지난해 사실 관련주들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 있는 게 한 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건설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유바이로직스라든지 바이오 기업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향후에 조금 더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건설주에는 사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고조됐다가 사실 날개 없이 추락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윤 대통령은 최근에 신년사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국토부의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황 회복의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금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금리가 떨어져야 그나마 그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근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로 보면 고금리하고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진행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특히 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쪽에 가장 1차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쪽까지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파급 효과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F 위기가 이게 심화되면 신규 주택 공급난이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나 대부분 공사는 2, 3년 전에 이미 시작한 공사들이 되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문제는 새로운 신규인데 이 신규 공급난이 커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당장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다. 그 정부 정책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 이제 건설주 반등의 트리거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 부분이 사실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혁신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주택 시장을 보면 불황은 더 깊어질 것 같지만 최근에 보면 주택 사업에서 특화 설계라든지 모듈 주택이라든지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례로 보면 삼성물산이 지난해 8월 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찍어내듯이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거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주 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뭐 넥스트홈이라든지 그리고 인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촉수 드러나고 있어서 그리고 상위 20개 건설사들도 지난해 보면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R&D 지출을 계속 굉장히 늘렸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 공사비라든지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지가 아마 올해 주택 경제 시장에서는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혹한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 관련 주들인데 이 안에서도 좀 선망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을까요? 올해 건설사들은 우선 해외 건설입니다. 네. 해외 건설에서 실적이 나는 기업들을 우선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엔지니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GS 건설도 아마 허윤홍 대표가 바뀌면서 해외 건설 쪽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쪽에 수주와 해외 당부가 있는 기업들 우선 좀 옥석을 가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PF 익스포저가 낮은 기업들 우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PF 익스포저가 낮은 건설사를 보는 것도 국내 견실에서는 그나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인 것 같습니다.
네, PF 익스포즈가 낮은 겹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